네, 안녕하세요. 그 이제 뭐 온라인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 어, 여러분들 수업을 좀 잘 듣고 있나요? 안 듣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과제랑 덧글이랑 그 학습 진도율을 제가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그래도 잘 듣고 있는 편이긴 해요. 과제도 제출을 대부분 해주시고 근데 아직도 거의 한 반에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는 이제 과제 제출을 잘 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행평가 그 태도 점수에 꼭 반영이 되니까 네, 좀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도 꼭 수행을 해서 제출을 해주도록 하세요. 이게 아마 과제 하나당 한 1에서 2점 정도 태도 점수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뭐 5월까지만 한다면 앞으로 한 4번? 네, 4번 정도 수업을 더 할 텐데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거의 한 10점 정도 반영된다고 보면 되니까 예, 한 1점에서 2점 사이의 점수를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수행평가 점수 받는데 좀 수월할 수 있게 과제를 열심히 수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저희 전통주의의 특징과 그리고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요 세 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제 인상주의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교과서는 이제 24페이지를 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작가와 미술사조 탐구 지난 시간에 여기 다 했었죠. 그럼 이제 전통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전통주의는 뭐였죠? 예, 전통적으로 이제 작가가 미술 작품을 제작을 할 때는 보통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했어요. 예, 의뢰인이 돈을 가진 의뢰인이 돈을 주고 작가를 고용을 해서 그 작가에게 자신이 원하는 작품의 주제를 요구를 해서 그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가한테 작품을 시킨다고 했어요. 예, 이건 보통 어, 뭐 지금도 그런 작가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때 그 낭만주의 이전까지는 이런 스타일이 이제 대부분 주를 이뤘습니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작품을 제작을 했어요. 일부 이제 이렇게 수요를 충당한 작가들 중에 이제 뭐 알브레이트 뒤러라던가 그런 작가들은 그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자화상도 이렇게 그리면서 어떤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뭐 렘브란트라든지. 근데 뭐 그런 작가들 이제 극소수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19세기 이전까지는 보통 다 이런 식으로 미술 작품이 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중세 시대 때도 이런 식으로 뭐 재현적인 작품을 제작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의뢰인과 작품의 주제와 작가가 어, 그 정해져 있는 구도긴 했지만 보통 이제 르네상스부터 이렇게 완결성을 갖고 재현성을 가지고 그리고 관념적 이상화로 이제 표현했던 그 작품들은 이제 보통 르네상스 이후부터 이제 바로크, 로코코 요 시대까지를 이제 뭐 지칭을 합니다. 근데 뭐 그거까지는 이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 크게 우리가 이건 그림이다,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야라고 하는 그 어떤 기본 틀이 되는 그 개념이 이제 전통주의라고 했어요. 이제 뭐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완결성, 대상의 윤곽을 또렷하게 그리고 붓터치나 이런 게 깔끔해서 그림을 봤을 때 딱 완성이 돼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그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친 이런 붓터치가 나오는 어떤 표현주의적인 작품이라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고흐의 뭐 별이 빛나는 밤이라던가 그런 작품들에서 느껴진 어떤 붓의 터치감 있죠. 이런 거는 다 어떤 미완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전통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그림은 못 그린 그림이다라는 관점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가 처음 대두했을 때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런 욕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그때는 이렇게 거친 붓터치를 해서 이용해서 그림 그린다는 것은 이제 좀 못 배운 아이들이 좀 미숙한 표현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작가들은. 그래서 얘네는 되게 그림 못 그린다. 못 그리는데 저 뭐 전시를 하려고 하네. 이런 뉘앙스의 어떤 비판이 굉장히 많이 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전통주의의 그 확고한 그 개념을 나중에 깨고 이제 낭만주의나 표현주의나 아니면 이제 인상주의 이런 게 새로운 사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완결성이라고 하면 이제 대상을 깔끔하게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재현성은 이제 당연히 이제 자기가 표현하려는 대상을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인간이라면 정말 인간답고 그 인간 중에서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는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치인의 말이라던가 어떤 왕의 명령 혹은 이제 뭐 교황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교리 내용을 이제 잘 지키면 이렇게 우리도 이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그 목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추구해야 해야 했던 그 가치가
정말 지식인들은 이렇게 좀 이상적인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고 비율도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완벽하기 때문에 또 이런 고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또 혹은 이제 뭐 귀족들을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상화를 시켜서 그 서민들은 다 귀족이나 왕을 직접 이렇게 대면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우상화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걸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재현성이 굉장히 뛰어나야 했죠. 그 중에서도 재현성과 이상화는 굉장히 뛰어나야 했어요. 그럼 관념색은 뭐였냐? 관념색은 이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을 해가지고 이건 무슨 색깔이 이렇게 직접 관찰을 해서 그 시시각각 뭐 예를 들면 시간마다 아침에 보는 모습 다르고 점심에 보는 모습 다르고 저녁 밤에 보는 모습이 다 다른데 색깔이 근데 이제 그거를 청편일률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서 나무는 그 갈색이고 나뭇잎은 초록색이고 바다는 푸른색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람이나 어떤 배경을 묘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상적인 나무의 어떤 형태가 있는 거고 이상적인 어떤 배경 풍경 산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들판의 표현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진 표현을 정해진 대로 그리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 사용하는 관념색이라는 게 존재를 했다. 예, 그런 식의 이 네 가지 특징이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림의 주제는 교훈적인 거, 좋은 내용. 그래서 뭐 그때 주를 이뤘던 이제 뭐 푸생이 많이 그렸던 프랑스에서 그걸 이제 뭐 장려 양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뭐 그랜드 매너라고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양식이 뭐냐면 어, 뭐 숲을 그릴 때는 근경에 나무를 뭐 이렇게 배치를 하고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흐르는 냇물을 그린 다음에 뭐 멀리의 원경에는 이제 뭐 약간 망가진 고성을 그린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그리는 것이 이제 뭐 어떤 하나의 그 종교적인 내용을 그리는데 들어가는 뭐 풍경화 배경에 꼭 그렇게 어, 그런 그림을 꼭 그려서 넣어야 됐어요. 그런 일종의 법칙들인데 예, 그런 법칙을 통해서 어떤 이런 교훈적인 설화의 내용이나 이런 걸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해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전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했다. 이 얘기는 하나의 법칙이 존재해서 그 법칙 하에서 그림을 표현해야 되는 거고 그 법칙 준하는 그림만 같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배척하는 뭐 어떤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 작품들은 전부 다 배척을 했던 거죠. 거기서 튀어버리니까 이거는 우리 법칙에 어긋나는 거야. 이거는 정말 교육받지 못한 애들이 좀 몰라서 그리는 거야라고 평가절하를 해버렸죠. 그런 시대가 이제 전통주의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낭만주의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낭만주의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완결성이나 재현성이나 관념색이나 아니면 이상화 이 모든 게 다 어떤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간의 지식 체계로 그림을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런 지식만으로 작품을 그리는 건 이제 하등 가치가 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가상의 그 물질적인 공간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을 좀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그림보다는 이제 그 작가의 주관이 본격적으로 개입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성으로만 그림을 표현을 하다가 어떤 내가 느끼는 이 낭만적인 감정이 있죠. 그런 감정들을 그림에 조금씩 넣어넣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은 이제 뭐 음악의 영향을 받는데 뭐 음악에서 이제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점점 빠르게라던가 아니면은 뭐 웅장하게 뭐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 있죠. 그 웅장하기라는 것은 이제 그 음악을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주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음악가의 주관에 좀 개입을 해서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받기도 했고 또 문학에서도 더 이상 이제 그 도예프스키라는 그 러시아 그 소설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소설을 하나를 작성을 했을 때도 그 소설이 주가 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그 이전까지 그 위에 설명했다시피 그 문학에서도 이런 어떤 종교적인 내용이나 권력 혹은 이런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 교훈적인 내용 외에도 교훈을 주긴 주지만 어떤 인간의 감정을 위주로 소설한 책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전반적으로 받은 것이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규칙이나 법칙 말고도 어떤 그 천재성을 가진 이 작가가 자기네 어떤 주관이나 그때 느꼈던 감정을 이제 그림에 조금씩 녹여넣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책에는 뒤에 보시면 페이지지. 네, 잠시만요. 교과서에 네.
54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낭만주의 돼 있죠. 낭만주의는 19세기 초 산업화에 따른 분업과 전문화, 생활 파편화에 반발하여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고 열정을 불출하는 노력에서 탄생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고 감정을 드러내고 열정도 감정이죠. 어떤 인간의 개인의 열정을 불출하는 노력에서 탄생했다. 낭만주의 화가들은 신고전주의 엄격한 양식에서 보다.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는 그 이전까지 있었던 고전주의 그 고전주의가 뭐냐면 이제 고대 그리스 그림의 스타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법칙이 다 정해져 있고 르네상스 때 시작했던 어떤 그런 회화적인 표현들, 이상적인 여챔이라던가 이런 법칙들을 좀 더 강화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도를 전부 다 그 규칙 안에 끼워 맞춰서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원근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인간이 자연을 바라볼 때 원래 그 이전까지는 인간은 그 신이 만들어진 어떤 수동적인 존재여서 우리는 신의 의지의 뜻대로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신의 그 능력 있죠. 그거를 우리가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신이 자연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줬다면 그 미술가나 예술가들은 그 우리 이성이라는 관념 있죠. 그 수학적인 법칙이나 이런 그 이론들을 통해서 밖에 보이는 그 자연 경관을 그림이라는 그 화판에 시각적으로 창조를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의 반열에 올랐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15세기 이전까지 이제 예술가들은 굉장히 좀 그냥 단순한 노동자들이었는데 이제 15세기에서 16세기 이제 넘어가면서 점점 이제 장인의 칭호를 받고 어떤 학문적으로 이제 좀 인정을 조금은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이릅니다. 그래도 아직 그 능동적으로 자기 작품을 막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고 물론 성공해서 그렇게 되는 작가들도 드물게 있었지만 주류는 그러지 않았다. 근데 그 어쨌든 그 영향은 어떤 그 자연 법칙을 이제 관찰을 하고 사람들이 그 법칙 관찰한 대로 이제 자신만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해낼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러죠? 기준이 되었던 게 이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성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낭만주의는 더 이상 이런 이상은 버리고 우리가 우리 인간의 본연의 감정에 좀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신화나 이국적인 풍물, 극적인 장면들을 표현했다. 이런 얘기는 그 지금 하나의 화면을 보는데 이게 상상 속의 장면이에요. 그 메두사호의 땡목이라고 해서 그 메두사호라는 그 배가 침몰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있었던 그 선원들이랑 그 난파했던 그 거기 있던 그 선원이랑 노예들이 이 하나의 뗏목에 올라타가지고 여기서 이제 왜 그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 이제 그 호랑이랑 같이 그 배에 타고 이렇게 가면서 결국엔 이제 그 거기서 그 배 외에서 뭐 식인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요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메두사회에서 땡목에서 뭐 17일인가 16일인가 바다에서 포류를 하면서 여기서 서로 뭐 이렇게 실제 인육도 먹고 뭐 그런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시체들도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이런 극적인 장면 그리고 멀리서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보시면 요거 이렇게 하나 튀어나온 거 보시죠? 요게 이제 그 하나의 그 배입니다. 배를 이제 그 보고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희망을 이렇게 손부리치는 아마 이게 뭐 실제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게 보일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일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적인 희망을 보여주는 인간의 감정 그리고 어떤 그 거기서 뭐 죽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러면서 이 하나의 희망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치는 이런 감정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림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고 그 제리코라는 이 화가가 느낀 개인의 감정이나 주관을 이렇게 그림에 담아서 표현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뭐 산업화에 따른 분업, 뭐 전문화, 뭐 이런 생활의 파편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오늘날에도 이제 뭐 도시 사람들은 흔히 뭐 이렇게 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그 점점 그 옛날에 그 마을들이 하나의 대도시화가 되고 대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많이 몰린 데에는 이제 뭐 아파트 같은 주거 시설이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좀 각박해지고 자기들만의 그 어떤 그 규칙적인 삶만 살다 보니까 어떤 그 옛날에 그 시골 어떤 그 정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졌죠.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일궈낸 이 산업화가 결국엔 어떻게 됐냐? 우리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온 게 아니냐? 전문화되면서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뭉쳐서 막 이렇게 옛날처럼 같이 도우면서 사는 그런 인간적인 맛이 없어지지 않았냐? 그런 얘기에서 이제 낭만주의가 또 대두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는 또 이제 자연주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자연을 막 묘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위에까지는 이제 뭐 어떤 종교적인 주제라던가 아니면 이런 어떤 이국적인 이미지 혹은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좀
이슈화가 됐던 어떤 내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면 이런 것도 이제 내가 직접 이 그림을 본 건 아니고 이 장면을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상상해서 뭐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서 표현을 하고 어떤 이런 극적인 주제를 그려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보고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주의가 대두를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낭만주의랑 그 개념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 경관에서 이제 어떤 일종의 낭만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낭만을 느꼈다면 요 자연주의 사람들은 그 자연 경관의 그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서 낭만을 느낀 걸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가끔 이제 뭐 바닷가를 볼 때 거기서 이제 뭐 석양이 지는 모습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뭔가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고 뭐 뭔가 웅장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자연 경관을 보고 우리가 어떤 그 자연에 의해 압도당하는 그 느낌을 받을 때 그런 걸 위주로 이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컨스터블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갑자기 윌 터너라던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자연주의라고 해서 흩날리는 이런 풍경을 그렸다던가 터너는 이제 뭐 이렇게 형태가 거의 없어요. 막 이렇게 안개 낀 풍경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뭐 달려가는 그 증기기관차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런 식의 어, 자연 풍경 중에서도 이렇게 좀 뭔가 흐리고 흐린 날씨 있죠. 뭐 비 오는 날씨 그런 추상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형태가 추상적이죠. 형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연기 같은 거는 이제 그런 느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화가들이 이제 자연주의 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바르비종파가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프랑스 한 지역 이름이에요. 바르비종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그 화가들이 그 바르비종이라는 그 동네를 관찰하고 이런 자연주의 그림을 그렸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 가까운 회화를 주고했던 음식. 뭐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풍경은 이제 주로 인물이나 어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이 됐어요. 풍경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주가 없죠. 사람이 이렇게 바글바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연 자체가 이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가적인 풍경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 예. 자연의 아름다움을 충실하게 묘사했다. 이 얘기가 아까 그 앞서 얘기했던 어떤 자연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웅장한 그 감정을 여기 담아가지고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그 프리드리히라는 그 독일 작가가 있어요. 그 독일 작가는 이 자연 경관을 똑같이 표현하긴 했는데 거기에 일부 사람을 이렇게 조그맣게 넣거든요. 그래서 그 위대한 자연에 약간 압도당해서 그 뭔가 그 압도당해서 그 느껴지는 그 웅장한 자연의 그 자연의 모습에 감명받은 인간의 모습을 그려서 그 사람은 이제 낭만주의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어떤 태도 같은 거는 이제 자연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속하시는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뭐 생각나는 김에 그림을 하나 볼까요? 뭐 프리들이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절벽 위에서 그 파도 치는 모습을 관람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 인터넷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그림을 몇 개 보죠. 자, 프리드리 뭐지? 인터넷이 굉장히 느리네요. 여기 뭐 바다 위에 있는 뭐 방랑자라는 요 작품 확대가 돼 안 보이네. 인터넷이 너무 느리네요. 이게 좀 보기가 어렵겠어요. 네,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절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제목 원더러 어버브 더 씨. 그래서 바다 위에 있는 방랑자 이런 의미의 작품인데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때요? 자연 경관을 그려서 어떤 자연의 그 웅장한 매력이 느껴지면서도 인간을 좀 주로 그려 넣었죠. 크진 않지만 그래서 이 인간이 느끼는 어떤 그 자연의 압도당한 그 느낌을 좀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낭만주의로 크게는 분류를 하는데 또 크게는 이제 자연주의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윌 터너 이게 나오네요. 아, 윌리엄 이런 식의 작품을 그린 작가가 이제 영국의 터너라는 작가입니다. 윌리엄 터너, 윌아이엠 예. 이런 식의 풍경인데 굉장히 뭐 지금 불타고 있는 그런 풍경을 그렸죠. 연기 같은 연기나 이제 불, 안개 이런 그림을 주로 그린 화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추상화야, 풍경화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이런 식의 증기기관차가 달려가는 이런 그림, 이런 그림들을 그렸던 화가가 자연주의의 그 터너라는 작가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 대시 너무 느려서 나온 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돌아와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던 게 이제 낭만주의입니다. 자, 그럼 이제 표현주의는 이제 낭만주의랑 이제 좀 반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낭만주의는 그래도 이제 뭐 대상을 묘사는 했어요. 묘사는 하고 주관적인 해석은 담진 않고 인간의 감정을 이제 드러냈다면 이제 표현주의는 좀 더 직접적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그 작가의 내면을 바로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이제 56페이지에 야수파가 대표적으로 표현주의 화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사진 어디 갔어? 뭔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해졌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56페이지에 그 하단에 보시면 늙은왕의 그 늙은왕이라는 제목의 루오 작품이 있는데 자, 이 그림 보시면 어때요? 형태가 뭐 굉장히 사실적이진 않죠. 사실적이진 않고 뭐 어떤 색깔이나 형태라던가 굉장히 좀 어, 못 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못 그린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그 감정으로 이 늙은 왕이라는 이게 이제 성경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 주제를 이제 야수적인 거친 표현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다 해서 이제 뭐 야수파라는 칭호를 얻고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거친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있는 마티스도 대표적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림에서 입체감이나 어떤 게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면 뭐라 그랬죠? 장식적이라 그랬죠. 평면적이기 때문에 장식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일종의 이 그림 모든 게 다 어떤 일종의 하나의 패턴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평면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 뭐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질 뭐 이런 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식적인 표현이 그 얘기예요.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도안처럼 보이기 때문에 장식적이다. 뭔가 이 화려한 문양이 들어가서 장식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평면적이기 때문에 장식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말은 뭐 자연의 묘사나 빛에 있는 명암 표현을 피하고 명암 표현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평면적이고 장식적이죠. 색채 자체 표현을 강조했다. 이때부터 이제 뭐 색채 자체를 좀 표현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형태를 단순하게 전통의 회가 가변형으로 부정하고 작가의 주관에 초점을 맞췄다. 뭐 이런 얘기들. 또 표현주의가 또 따로 나오는데 야수파도 표현주의 계열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초기에 활동했던 화가들이 야수파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청기사파랑 어, 다리파라는 그 두 개의 사조가 있어요. 이제 그 두 개의 사조에서 나뉘어서 뭐 키르히너라던가 요 사람 이제 다리파 독일 출신이에요. 독일 출신 화가 이렇게 뭐 어떤 그 도시 사람들의 어떤 딱딱한 이미지를 이렇게 주관적으로 삐죽삐죽한 어떤 인물의 묘사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요건 이제 에밀 놀데라는 그 작가의 작품인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야수스럽죠. 이렇게 굉장히 좀 원색적인 춤을 추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 다리파라고 해서 이제 키르이너랑 같이 독일에서 활동했던 화가들을 묶어서 이제 뭐 다리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화가들은 표현주의로 보고 있는데 이제 뭐 후기 인상주의 영향을 받았다. 후기 인상주의에서도 뭐 고갱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후기 인상주의는 뭐 고흐, 고갱, 세잔 이렇게 있는데 세잔은 이제 입체파에 영향을 주고 이제 고갱은 이제 이렇게 야수파랑 표현주의 그 고갱이 이제 타이티라는 그 섬에 가서 굉장히 좀 원색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그 화가의 뭐 영향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설명을 하고 자연주의 여기다 설명했던 거죠.
그럼 이제 인상주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주의는 이제 아까 자연주의에 더불어서 아까 자연주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경관을 표현을 했다면 사실주의는 뭘 표현했냐면 더 이상 이제 뭐 자연주의나 이런 거 표현하지 말고 응?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습을 그 모습 자체를 그리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55페이지에 그리고 뭐 쿠르베가 있죠. 쿠르베. 쿠르베라는 작가는 뭐냐면 회화의 주제를 이렇게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어떤 흔한 장면들 그런 걸 이제 묘사를 하자.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자. 이런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경제가 발전했지만 도시인종학 유락한 도덕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실험 노동 문제가 뭐 대두했다. 사실은 조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노동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이슈화시키려는 그 화가들이 있었어요. 그 대부분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도미에인데 도미에는 이제 이 3등 열차라는 그 작은 열차 안에 이렇게 빼곡히 이렇게 어, 밀집해 있는 이런 가난한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어떤 어, 그 평민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때 실상을 이렇게 비판하는 화가들도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도미의 얘기고 이 뒤에는 이제 낭만주로 가면서 평범한 현실의 인물들을 객관적으로 표현했다. 이 태도는 이제 쿠르베입니다. 쿠르베는 그래서 일상에서 굉장히 좀 흔한 주제들, 뭐 그 오르낭의 그 매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 뭐냐면 오르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볼품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동네 뭐 김씨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쿠르베한테는. 근데 이제 그 사람 작품을 굉장히 크게 그립니다. 한 5m가 넘는 크기의 화판에다 그리는데 그렇게 대작으로 뭐죠? 쿠르베 오르 이 작품인데 뭔가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죠. 근데 의미가 없는 그런 작품이 그냥 일반적인 그 같은 마을에 살던 오르낭이라는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매장 장면을 이렇게 굉장히 성스럽고 굉장히 거대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마치 그 나폴레옹 대관식의 구도처럼 굉장히 큰 작품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볼품 없는 주제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통주의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교훈 있는 주제를 표현했어야 됐죠. 거기에 반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반해서 굉장히 크고 뭔가 웅장한 작품을 굉장히 의미 없는 그런 어떤 하찮은 그냥 평범한 평민의 어떤 모습으로 그냥 그린 거예요. 혹은 이제 뭐 돌 깨는 사람들, 뭐 프로페 작품 그냥 계속 보죠. 예, 이제 돌 깨는 석궁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돌을 깨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쿠르베가. 얘가 지금 구스타프 쿠르베 이제 자화상인데 이제 놀라는 표정으로 했죠.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낭만주의 영향을 조금은 받았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그때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 사람이 이제 쿠르베인데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라는 겁니다. 쿠르베가 이제 지나다니다가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쿠르베는 뭐 이제 속설에 의하면 자기는 뭐 누가 나한테 천사를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천사를 보여주면 내가 천사를 당신에게 공짜로 그래서 보여주겠다.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관찰하고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직접 그림으로 그리겠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상상의 세계는 그리지 않겠다라는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화가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그러니까 그림이 사실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제 자체가 평민들의 주제고 좀 사실적인 일반인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그렸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사실주의의 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인상주의라는 그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인상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순간에 받은 인상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죠? 영어로 하면은 impression이라는 뜻인데 impression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x는 뭐죠? x 밖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죠. expression 이 뭐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x가 붙은 거예요. im은 이제 외부에 있는 게 나한테 들어오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impression은 외부에 있는 어떤 배경이나 어떤 이미지, 그 빛의 이미지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한테 감명을 줬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뜻하면 감명이잖아요. 내가 어떤 대상에서 이건 나한테 굉장히 큰 감명을 줬어. 이건 나한테 굉장히 큰 감명을 줬어라고 얘기할 때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어떤 그 주체가 있고 그 주체로 인해서 우리한테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표현은 뭐예요? 이걸 내가 감명받은 내용을 내가 스스로 표현을 한 거야. 이건 뭐예요? 들어왔던 내용을 내가 다시 꺼집어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이제 뭐 이해가 뭐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설명하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어쨌든 그만큼 외부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거를
느낀 대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는 과정을 뭐 익스프레션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개념은 좀 아니고, 내가 봤던 그 인상 그거를 완전히 그냥 내 주관 하나도 다 빼고 그냥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프레션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감명 받는 걸 가지고 그 표현주의 작가들처럼 주관을 조금 섞어서 그림을 그리면 뭐예요?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느낀 거를 주관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냥 느낀 그대로 객관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색깔은 무슨 색? 객관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얘기가 책에 있는지는 한번 봐야겠는데, 잠시만요. 자, 일단 인상주의 넘어가자. 다시. 예, 여기 보시면 일단 요 개념을 한번 살펴보죠. 교과서 이제 55페이지입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그래서 인상주의는 19세기 중반 이후 광학과 색채학의 발달, 뭐 휴대용 튜브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우리 뭐라 그랬죠? 휴대용 튜브가 개발이 돼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밖에 나가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 그랬죠. 이전까지는 이제 뭐 그 물감이랑 그 안료랑 미디엄을 섞어가지고 물감을 직접 이렇게 개발해서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고 어떤 그 가루들이나 어떤 그 미디엄도 다 들고 다녀야 되니까 어떤 장소적인 제약이 있었는데, 이 휴대용 튜브라 물감이 개발이 되면서 어떻다 그랬어요? 물감을 쉽게 밖으로 들고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환경이 좀 더 조성이 되다 보니까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라보는 이 빛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대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관념색으로만 인물을 묘사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관찰했던 그 어떤 객관적인 그 모습을 시각화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사실주의 현실성,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주제를 그리자, 뭐 그런 주제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맨눈에 보는 것을, 뭐 이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색의 물감을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어, 오늘 왠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근데 요 내용이 요 내용이 요 내용이 신인상주의랑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인상적인 인상주의하고 색채를 표현할 때 교과서 보시면 프로테인면 원색의 물감을 바로 화폭에 칠해서 색을 바로 섞어 중간색이 사라져 평면성이 강조되고, 그리고 양감 원근의 효과가 약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색의 물감을 왜 썼는지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스펙트럼이라는 거 아세요? 스펙트럼. 그 프리즘 분광을 이제 중학교 때 배웠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프리즘이라는 그 삼각형 그 유리 막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유리 막대가 있죠.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 투명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빛이 투과하면 이게 가시광선으로 7가지 색깔이 나온다 그랬어요. 7가지 색깔.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색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단파장은 보라색이었고, 이제 가장 긴 장파장은 뭐였어요?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빨간색이었어요. 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은 7가지 색이다. 그래서 그거를 가시광선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빛은 무슨 색이죠? 우리가 랜턴을 쐈을 때 투명하죠. 그냥 밝은 색이라고 하죠. 하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얀색 빛. 그래서 이 7가지 색이 섞이면 뭐가 됩니까?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하얀색. 근데 이 개념은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물감에도 7가지 색이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뭐예요? 7가지 색깔 다 섞으면 뭐가 된다 그럽니까? 검정이 되죠. 그래서 이 개념은 두 개가 정반대예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하는 혼합을 이제 가산 혼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물감을 가지고 하는 혼합을 감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산이랑 감산이 나오죠. 자, 요건 이제 명도의 개념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에 더해진다. 즉 밝아진다. 가산. 감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왜 우리가 흔히 감가한다 그러죠? 감가가 뭐예요? 더하고 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가는 이제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하다. 뭐 그런 의미죠. 가산한다는 게 이제 음, 더해서
숫자를 센다 뭐 이런 의미의 한자로. 그래서 어쨌든 밝아진다 더해서. 그럼 요거는 반대로 명도에 빼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명도가. 그래서 즉 어두워지는 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념을 가지고 보면 어때요? 인상주의는 뭘 그린다, 뭘 그린 거라고 했어요? 빛을 그린 거라고 그랬죠. 왜 빛을 그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관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돼요. 빛. 빛이 없으면 우린 볼 수 없죠. 그래서 밝은 낮에 있는 그 어떤 이미지를 그리면 무조건 빛을 봐야 되고 빛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그려야 되는데 이때 광학이라는 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 그 프리즘 분광을 통해서 뭐 7가지 색깔이 어떻고 뭐 보라색은 뭘 의미하고 이거를 굉장히 좀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더 이상 생각했던 그 물감의 개념은 다르다. 빛은 왜 물감은 섞을수록 어때요? 어두워지는데 반해서 빛은 어때요? 섞을수록 밝아지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물감을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물감을 어떻게 하면 화면에서 밝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 이게 굉장한 이들의 화두였습니다. 화두고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주의 이 사람들은 아, 이 원색을 무조건 섞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순색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계속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순색을 뭐라 그랬어요? 물감을 아무것도 섞지 않은 가장 순수한 색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색은 이제 뭐 빨주노트 파란 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혹은 이제 보통 그거보다 많은데 보통 이제 10가지 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빨강, 청록, 혹은 노랑, 이제 남색, 그리고 초록, 그리고 자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연두, 그리고 보라,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노라, 주냐, 주자, 주황, 자주. 자, 이렇게 10가지 색.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먼셀이라는 색채 학자가 이제 정의한 색 10가지예요. 요거를 이제 또 반으로 나눠서 보통 20가지 색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요거는 제가 뭐 몇 페이지인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책에는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색상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이는 이제 뭐 빨강, 청록, 노랑, 남색, 초록, 자주, 연두, 보라, 뭐 주황, 자주 요 10가지 색깔이 전부 다 순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색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채도가 있다고 그랬죠. 채도가 뭐였어요? 색의 순수한 정도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색의 순수한 정도. 순수하다. 뭔가 물이 순수하게 있다. 이건 뭐예요? 다른 외부 물질이랑 이렇게 섞이지 않고 그 상태를 순수하게 유지하는 그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외부의 색깔이 섞이게 되면 무조건 청색 혹은 이제 탁색이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청색은 뭐였어요? 이게 뭐 명청색, 암청색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암청색은 이 순색에다 검은색을 섞은 거, 명청색은 밝을 명자를 써서 여기다 흰색을 섞은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 전부 다 명도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는데 채도는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색깔을 섞으면. 그리고 탁색은 뭐였어요? 여기다가 어떤 색이든지 회색을 섞으면 탁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색이나 순색에 회색을 섞으면 다 탁색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도 무조건 채도가 낮아진다. 요것도 명도나 어떤 명도가 낮아질 수는 있는데 회색을 섞기 때문에 명도가 낮아질 수는 있는데 높아지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밝은 색이 회색을 섞으면 명도가 낮아지긴 하겠죠. 근데 검은색 같은 계열에는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암청색에는 밝아지고 명청색은 어두워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요것도 명도 변화는 있을 뿐 명도랑 채도는 무조건 낮아지고 명도랑 채도 변화가 있는데 채도는 무조건 낮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채도가 가장 밝으려면 순색을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원색의 물감을 바르고 화폭에 칠한다. 요 얘기가 순색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빛을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빛은 순색이니까. 그렇죠? 빛은 탁색이 될 수 없어요. 왜?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지니까 탁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빛은 순색을 표현해야 되는데 순색으로만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거까지는 이제 영향을 못 미치고 빛이 밝다 그리고 물감을 섞으면 색깔이 어두워지니까 최대한 덜 어둡게 하기 위해서 바로 원사기의 물감에 칠하고 그걸 칠하는 와중에 이제 조금씩 섞이는 색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런 건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림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뭐 이제 모네가
그 루앙 대성당이라는 이 성당을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뭐 비 오는 날에도 보고 좀 이렇게 해질녘에도 보고 이것도 해질녘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똑같은 구도의 그 그림을 다 그린 겁니다. 근데 색깔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뭐 이제 실제로 가서 본 분들은 뭐 거의 다 이렇게 회색 빛으로 보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제가 이걸 어떻게 본 거냐 말이 많긴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성형외 꼈을 때 보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거는 좀 비올 때 같아요. 비올 때. 그러니까 이 보라색이 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가끔 저희가 하늘을 보면은 보라색 하늘이 보일 때가 있죠. 뭐 그럴 때 뭐 그린 게 아닌가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베르트 모리죠. 뭐 이 사람은 이제 여성 작가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푸슬푸슬하죠. 옛날 어때요? 전통주의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다 맞는 개념이니까 완결성이 떨어지죠. 매끈매끈한 그림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조형 요소에서 뭐가 보이냐? 선적인 요소도 보이고, 공간감도 보이고, 어떤 그 붓이나 색깔의 어떤 명암이나 이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색채를 좀 더 밝게 쓰고 있다. 여기 보면은 명암이 굉장히 짙지 않잖아요. 명암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요 그림이 어때요? 명암이 명확하죠. 명암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본다고 한들 그 사람들 색깔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명암이 심하겠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무대에 있는 어떤 일정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이제 바로크 시대부터 유명한 양식이긴 한데 이렇게 무대 영상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 실제로 이 오달레스크라는 작품, 그 뭐냐, 오달레스크가 이제 뭐 터키에 있는 그 하녀들을 이제 칭하단 말인데, 그러니까 약간 이건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동방적인 요소로 해서 동양에 대한 약간 서구에 대한 그 어떤 환상이 좀 반영이 되는 거긴 한데, 근데 뭐 어쨌든 여기서 인체가 보이는 이런 색깔들, 이런 게 다 뭐다? 관전색으로 색칠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도 아직도 관전색을 쓰고 있는 거. 나무는 무색이고 자연을 관찰해서 그리긴 그렸지만, 이제 이때부터는 그림이 밝아진다. 근데 여기 어때요? 여기도 어둡죠? 그림이 굉장히 좀 블랙을 많이 쓰고 이런 게 다 법칙하에 그렸기 때문이에요. 응? 물론 터너 그림부터는 조금 밝아지긴 하는데 터너를 이제 인상주의를 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태도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빛을 관찰해서 그렸다기보다는 어떤 그 연기나 그런 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주의 그림들도 어때요? 명암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세죠. 근데 바로 여기로 보시면 그림이 자체가 밝아졌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풍경들이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상주의 어떤 이 밝은 표현들은 뭐다? 물감을 섞게 되면 계속 어두워지는데 빛이라는 건 순색으로 표현을 했고 빛이라는 건 빛의 순색은 어두워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밝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신인상주의는 뭐냐?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 우리 왜 브라운관 테레비 있죠? 브라운관. 어, 그냥 우리가 보는 이 디스플레이, 핸드폰도 그래요. 핸드폰 지금 여러분들 뭐 컴퓨터나 뭐 그런 걸로 보고 계실 텐데 가까이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점점점점 그 픽셀이라고 하죠. 픽셀. 하나 이제 화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화소. 화소가 이제 하나의 픽셀 단위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화소가 굉장히 높으면 우리가 그 망막이 이걸 인식할 수 없어가지고 보이진 않는데 옛날에는 이게 다 보였어요. 옛날 테레비나 뭐 옛날 컴퓨터는 지금도 보이실 거예요. 근데 뭐 요즘에 하도 기술이 좋아져서 특히나 이제 애플에서 옛날에 뭐가 유행했어요.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하세요.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그 화면을 얘기를 하고 레티나는 그 망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막 디스플레이가 무슨 말이냐? 우리 망막이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뭐 한 몇 년 전이지? 한 5년 전만 해도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지금 제 핸드폰도 그렇고 다 이제 핸드폰에 있는 그 픽셀이 우리 눈에는 인식이 안 되죠. 그게 이제 우리 눈에 인식이 안 될 만큼 픽셀이 작아졌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픽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묘하는 그 픽셀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색이 어떻다 그래서 색은 섞으면 물감 색은 섞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감산 혼합으로 색의 채도나 명도가 낮아질 수 있다. 물론 명도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명도는 높아질 수 있는 채도는 명도는 높아질 수도 있음. 근데 채도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낮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빛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물감 섞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냐크라는 사람이랑 그 쇠라라는 사람들이 분할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분할주의. 우리 그래서 왜 생맹검사 할 때 있죠? 생맹검사. 이때 그 우리가 어떤 녹색을 지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색깔을 같이 섞어서 놓잖아요. 예? 그때 이제 색깔을 섞어서 놓게 되면 그걸 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다른 색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생명 검사는 딱 그 색깔만 안 보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색깔이 안 보인다 이걸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분할주의에서 사용했던 이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뭐 이건 좋죠.
생명사 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어두워집니까? 안 어두워집니다. 절대.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밝습니다. 아주. 그 이유가 뭐냐면 물감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점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점들에서 나오는 빛이 있죠. 빛이 어차피 우리가 이 빨강색을 본다는 것은 가시광선 여기 투과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그 색은 다 흡수를 하고 빨간색만 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뭐 빨갛다, 파랗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반사된 거를 흡수를 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반사되고 우리한테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들어오는 와중에 멀리서 보면 이게 섞여 보입니다. 빛으로 이제 뭐 빛으로 해서 섞여가지고 밝아지는 건 아니고 그 비슷한 느낌을 나게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색깔이 조금은 섞이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크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림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보시면 인상주의에 비해서는 거의 뭐 이건 굉장히 밝죠 그림이. 근데 사실적이지 못해요. 예, 너무 색채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주의 순간적 경험과 주관성을 반발하여 일어난 신인상주의 작가들은 좀 더 과학적으로 색채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결국은 뭐가 개입됩니까? 주관이 개입이 되죠. 아, 내가 이 색을 보긴 봤는데 이 색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비슷한 색으로 섞어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주관까지 다 배제를 하겠다.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아예 객관적으로 이걸 계산해가지고 내가 여기다 점을 몇 개를 찍고 이거를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과학적으로 색채를 사용하고자 하였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둔다는 것은 채도는 무조건 색깔이 섞이면 내려가기 때문에 탁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병치 않은 점을 그래서 뭐 이거를 병치 혼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옆에다가 옆에 두는 걸 이제 병치라고 하죠. 같은 위치에 놓는 걸. 그래서 같은 위치에 놨을 때 이게 멀리서 봤을 때 약간 혼합되어 보인다. 그런 걸 이제 중간 혼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원색의 순도를 유지하면서 강렬한 밝은 색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죠. 채도가 집중적으로 섞이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중간 혼합이기 때문에 그 빛의 혼합처럼 그 가산 혼합처럼 그렇게 밝아지진 않는다.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물감 감산 혼합보다는 굉장히 더 밝은 색채를 낼 수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신인 인상주의입니다. 시간이 뭐 거의 다 돼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학습을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이제 모더니즘이랑 포스터 모더니즘 다음엔 다시 확실히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제가 과제 하나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또 그 업로드를 꼭 해주세요. 오늘은 이제 뭐 끊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원테이크로 갔는데 사실 뭐 이전에 조금 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뭐 있긴 한데 뭐 일단 그냥 감안하고 바로 여기서 뭐 수업 마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 이제 좀 5개념을 좀 설명해 드린 게 있는데 그 왜 앙리 황제를 그린 그림 있죠. 제가 그거를 스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페인이 아니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나중에 얘기를 할까봐 미리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그림이 뭐였죠? 그게 19전이었나? 바로크였던 것 같아요. 바로크. 네, 여기 앙레 사세. 여기 이제 루벤스가 그렸던 이 앙레 사세. 여기의 그림이 스페인이 아니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제가 이걸 잘못 설명을 드렸어요. 앙리 축구 선수도 프랑스 사람인가? 제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어쨌든 이 사람이죠, 사람. 프랑스 황제를 그린 겁니다. 그 루벤스가 프랑스 왕실에서 활동을 했던 왕실 화가예요. 이 친구 말고 이제 그 누구야? 벨라스케스가 스페인 사람인데 제가 지금 좀 헷갈렸습니다. 같은 바로크 시대인데. 네, 아무튼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올려드리는 과제를 좀 이렇게 해결해서 꼭 올려주세요. 출석 체크도 꼭 하시고 수업을 꼭 좀 제발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